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미얀마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정보 공유 사이트죠. 에드쇼파르. 여기에 지난 한 주간 올라온 여러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미얀마 현지에서 나오는 생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얀마의 날씨나 지진 같은 자연현상부터 시작해서요.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경제, 정치,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사회 문제, 안보 상황까지 에드쇼파를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미얀마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날씨 소식부터 볼까요? 남중국해에서 저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미얀마 전역에 걸쳐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기상 전문가죠. 유윈 나잉이라는 분은 이게 어쩌면 열대성 폭풍우로까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특히 미얀마 동부 지역하고 샨주 이쪽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 같고요. 평소에는 좀 건조한 지역 있잖아요. 하부 사가인, 마그웨이, 만달레이 여기에도 0.5인치에서 1.5인치 정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 10일까지는 우기가 계속 될 거다 이런 전망이네요. 네, 이게 기상학적으로는 소위 ABC 관계 현상, 그러니까 대기 변동의 상관관계라고 설명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한 지역의 날씨 변화가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패턴인 거죠.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나 독일 기상청, 아이콘 같은 국제 모델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어서 신빙성은 꽤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렇게 피가 계속 오면 아시다시피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요.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날씨에 이어서 이번엔 땅의 움직임, 지진 소식도 있었습니다. 8월 21일 오전에 미얀마 연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규모 발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태국 기상청은 리히터 규모 5.4다. 미얀마 기상청은 5.1이다 이렇게 발표했고 진원의 깊이도 태국은 10km, 미얀마는 28km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좀 다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진 때문에 발생한 진동이 꽤 넓은 범위에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양곤 시내의 라타, 짜옥타다, 노스다곤 같은 여러 타운십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국경 너머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에서도 이게 감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좀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고 미얀마 플라자 같은 쇼핑몰에서는 사람들이 놀라서 막 대피하는 그런 소동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그 정도였군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전날 저녁에도요. 삐아폰 타운십 인근 해저에서 규모 4.8짜리 지진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양곤 시민들이 좀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고요. 연다 발생했군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번 지진은 아마도 미얀마 중부를 가로지르는 주요 활성 단층이죠. 사가행 단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특히 고층 건물에 사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물론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한 교수님은 지진 강도가 그렇게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니까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언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미얀마 자체가 지진 위험지대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평소에 건물 안전 점검이라든지 비상시 대피 요령 숙지 같은 대비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자연현상 말고도 경제 쪽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죠. 미얀마 국경무역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수입 업체가 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 실적, 그러니까 export earning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만 수입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출 실적이 없으면 수입 라이센스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특히 태국 라농 항구에서 꽃다옹을 거쳐서 양곤으로 들어오는 해상 운송 경로, 이 경로를 이용하는 수입이 좀 장려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이용하면서 수출 실적까지 있는 업체는 라이센스 발급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좀 특정 경로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좀 보이죠?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국경무역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흐름을 막겠다. 이게 정부 설명인데요. 근데 당장 수출 실적 쌓기가 어려운 그런 중소 수입 업체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새로운 진입 장벽이 생기는 셈이고 이러면 수입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신 대로 특정 무역 경로, 특히 태국하고의 해상 교역을 정부가 좀 장려하려는 그런 정책적 의도도 분명히 읽히는 대목입니다.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은 환율하고 금값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8월 21일 기준으로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 환율이 1달러당 4,340자까지 떨어졌고요. 순금 16.3g 정도 되는데 이것도 740만 자수로 같이 하락했습니다. 아, 같이 떨어졌군요. 네. 근데 이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금값이 780만 잣을 넘나들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변동성이 정말 상당한 거죠. 네, 정말 그렇죠. 2021년 군부 집권 이후의 미얀마 경제는 아시다시피 극심한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 환율하고 금값인데요. 2021년 1월만 해도 달러당 한 1,300자대, 그리고 금값은 140만 자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등한 상태죠.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군정의 어떤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계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또 외국인 투자 유출, 국제사회 제재,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힌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죠. 물가는 계속 치솟으니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자산 가치만 급변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요. 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미얀마 투자회사행정국, 여기서 모든 등록법인한테 실제 사업장 주소랑 서류상 등록 주소를 반드시 일치시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주소가 다르거나 아니면 주소는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소위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실사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거군요. 네, 이게 미얀마 회사법 141조 A항하고 97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매년 내는 연례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타운십 경찰이나 행정 담당관이 직접 확인한 실제 주소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대요. 그리고 외국인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폼 C라는 서류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절차가 꽤 까다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서류상의 회사만 만들어 놓고 실제 영업은 안 하는 그런 유령 회사를 걸러내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게 이 조치의 명분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나 속도죠. 이렇게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실제 단속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질지, 또 어떤 기준으로 실질 사무실 여부를 판단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해드리는 미얀마 소식과 분석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미얀마 사회 내부 문제와 안보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얀마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바이버, 메신저나 온라인 게시물, 심지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접근하는데요. 납세 서류 검증이나 세금 환급 같은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의심스러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국세청 사칭이에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일단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액의 수수료나 인증비용 명목으로 K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돈을 좀 보내라고 요구한대요. 만약 여기에 속아서 소액이라도 송금하게 되면 해커들이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 정보 전체를 탈취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싹 다 빼가는 그런 수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네, 특히 그 사기범들이 실제 사업자 등록번호나 관련 정보를 언급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피해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 미얀마 국세청에서는 공식적인 안내나 연락은 반드시 지정된 유선 전화번호 그 067-3430-014번이나 067-3430-533번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하거나 정보를 넘겨주는 순간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좀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죠. 국가방위안보위원회 NDS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핵심 조항 몇 개의 효력을 다시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제5조, 7조, 8조인데요. 이게 2021년 쿠데타 직후에 군정에 세운 국가관리위원회 SAC가 처음 취했던 조치를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아, 그 핵심 조항들의 효력을 또 중단시킨 거군요. 어떤 내용들이었죠? 네, 이 중단된 조항들이 시민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5조는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제7조는 법원 허가 없이는 24시간 넘게 구금할 수 없다는 거고, 제8조는 영장 없이 개인 통신 내용을 감청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재산을 압수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보호 장치의 효력을 중단시킨 거죠. 네, 정말 기본적인 권리 보호 조항들인데 NDSC는 왜 이런 조치를 또 취한 걸까요? 명분이 뭔가요? 국가 안보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건 정부나 군경이 법원의 통제나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 없이 시민의 신체, 주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죠. 물론 형사소송법 같은 다른 법률에 일부 유사한 보호 조항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축 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거죠. 안보 상황 자체도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미얀마 국방부는 최근 꺼야주 데모소 타운십을 저항 세력으로부터 다시 장악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반격 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지역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파괴된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데모소 타운십은 작년 11월에 카레니 민족방위군 KNDF를 비롯한 여러 저항 세력들이 연합해서 점령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군부의 재탈환은 최근에 로이코나 묘비의 지역 장악에 이어서 꺼야주에서 군부가 거둔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게 최근 군부가 드론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또 징병제를 통해서 병력도 확충하고 지역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에 대한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는 등 전력 증강에 힘쓴 결과로 분석되고요. 또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어떤 공세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모소 재탈환에도 불구하고 인근 응웨따옹댐 주변이나 남쪽 파사옹 타운십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군부와 저항 세력 간의 치열한 교전, 또 군부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꺼야주 전체의 안정이 찾아왔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서부 라카인주에서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짜옥표 타운십에서는 국방부가 아라칸군 AA가 장악하고 있던 주요 거점 4곳을 재탈환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과정에서 군부가 드론 폭격하고 대규모 지상병력을 투입했고 안타깝게도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민간인 피해까지. 네. 또 북쪽 마웅도 타운십에서는요. AA 측이 활동 중이던 로힝야계 무장단체인 RIM, 로힝야 이스라미 마하사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의 캠프 2곳을 발견해서 소탕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짜옥퓨 지역 충돌은 특히 좀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가 중국의 1대1로 구상하고 연계된 심해 항구 건설, 또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이 예정된 곳이거든요.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죠. 따라서 여기서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히 미얀마 군부와 라카인족을 대변하는 AA 간의 갈등을 넘어서 중국의 이해관계까지 얽힌 좀 복잡한 양상을 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RIM이라는 새로운 로힝역의 무장단체의 등장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있는 라카인주 내 민족 갈등이나 여러 무장단체들의 세력 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틉니다. 라카인주 전체의 불안정성이 더 깊어지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도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안보평화위원회가 2025년에 치르겠다고 밝힌 선거, 이걸 앞두고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
EAO들에게 개별적으로 평화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 일정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글쎄요, 평화회담 제안 자체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진정성에는 좀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군정이 한편으로는 평화회담을 제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EAO를 상대로 공습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평화 제안은 선거를 앞두고 국제사회나 국내 여론을 향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혹은 EAO들 사이를 좀 이간질해서 반군부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화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죠. 군정 최고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외교 행보도 주목됩니다. 8월 31일에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가 SCO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화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는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일본 패망 8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의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 중국 방문은 2021년 쿠데타 이후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두 번째 공식 방중입니다. 쿠데타 이후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외교적인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특히 SCO 정상회의 참석은 미얀마가 지역 안보나 경제협력 논리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좀 편승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얀마 군정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해요.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미얀마의 사회 안정 회복과 정치적 전환 과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요.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해서는 미얀마의 내정 문제다라면서 직접적인 개입에는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에 딴수의 미얀마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총선 실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개인적으로 밝혔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속내일까요? 네, 그렇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얀마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정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좀 꺼리는 그런 현상 유지 전략을 선호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그 국제위기그룹 ICG 같은 국제연구기관에서는 중국이 군정의 선거 실시를 압박하는 게 역설적으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시키고 군부 내 다른 세력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중국의 입장과 정책 방향이 향후 미얀마 정세, 특히 선거 국면이나 평화협상 과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선거 관련해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UEC가 드디어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차 총선을 오는 12월 28일에 실시한다. 이렇게 공식화했는데요. 다만 전국 330개 타운십 전체에서 동시에 치르는 게 아니라 102개 타운십에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국 동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는군요. 네, 1차 선거 대상 지역에는 친주, 라카인주, 꺼야주, 꺼인주 같은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일부 타운십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이들 지역의 상당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저항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 도시인 양곤의 경우는 전체 44개 타운십 중에서 12곳만 1차 선거 대상에 포함됐고요. 현재 계엄령에 선포되어 있는 63개 타운십은 이번 1차 선거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단계적 실시라는 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미얀마 전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죠. 명단에는 와주, UWSA 통제지역이나 민주민족동맹군 NDAA 통제지역 같은 강력한 EAO가 사실상 통치하는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들 지역에서 군정이 주관하는 선거가 실제로 치러질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합니다. 아라칸군, AA를 비롯한 여러 주요 EAO들은 이미 자신들의 통제 지역 내에서는 군정 선거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고요.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NUG와 연계된 저항 조직들의 선거 방해 움직임도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 자체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NUG 산하의 연방주의 헌법협의위원회 ICNCC 같은 주요 반군부 정치 세력들은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전면 보이콧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 UEC는 정당들에게도 좀 까다로운 요건 충족을 요구했습니다. 9월 7일까지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춰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건데요. 전국 정당의 경우는 최소 5만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고 미얀마 전체 타운십의 3분의 1 이상의 당 사무소를 개설해야 합니다. 지역 정당은 당원 1,000명 이상, 해당 지역 내 최소 5개 타운십 이상의 사무소를 둬야 하고요. 이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명부를 접수받아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요건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당 난립을 막고 선거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군부 집권 이후에 새롭게 창당되었거나 기반이 약한 소규모 정당, 특히 민주진영이나 소수민족 기반 정당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군정과 가깝거나 기존에 기반이 있던 정당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현재까지 총 58개 정당, 전국 정당 9개, 지역 정당 49개가 등록을 마쳤고 3개 정당이 추가로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 신청서, 이른바 폼 15, 배포도 8월 21일부터 각국 미얀마 대사관하고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9월 8일까지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좀 굵직한 소식들 외에도 지난 한 주간 에드쇼파루에는 다양한 지역 소식하고 정보들이 올라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소식을 자세히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만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주요 육로 교역 관문이죠. 미야와디 메소 제2 우정의 다리가 최근 미얀마 측에 의해서 예고 없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태국 측에서만 약 130억 바트,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에 달하는 무역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이 미야와디 국경 폐쇄는 상당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국경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과 연관됐을 가능성, 혹은 태국 정부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어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압박 수단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양국 간 교역, 특히 태국을 통해서 미얀마로 들어오는 소비재 같은 물류 흐름에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외에도 미얀마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PHEV 도입을 검토 중이고 관련 생산 및 판매 라이센스를 부여할 계획인데 주로 중국산 모델이 될 거라는 전망, 바고 지역 뼈이타운시베르 대규모 농업 기반 섬유산업 단지 건설이 추진돼서 올해 안에 1단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 네피도 지역에서 작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호텔 63곳, 이게 전체 피해 호텔의 42%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복구를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상 다루지 못한 더 많은 미얀마 현지 뉴스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쇼노트에 첨부된 에드쇼파르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얀마 내전의 향방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관련 중대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하나죠. 와주연합군 UWSA가요. 그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던 다른 주요 무장단체들, 예를 들면 샨주 진보당 SSPP, 따앙민족해방군 TNLA,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 MNDA 같은 단체들인데요. 여기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와, UWSA가 동맹단체 지원을 중단한다고요? 이건 정말 큰 뉴스인데요. 배경이 뭔가요? 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UWSA의 자산을 동결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고, 특히 작년 말 12.7 작전 이후에 샨주 북부에서 계속되는 교전 상황의 책임을 UWSA에게 돌리면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정말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내전의 구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UWSA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북부 지역 EAO들에게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UWSA의 지원 중단은 이들 단체의 군사작전 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군부에 맞서는 반군부 연합전선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UWSA가 미얀마 군정 및 중국과 더욱 밀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미얀마 내분쟁의 향방에 중국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샨주 북부 라시오 타운십에서 열렸던 MNDA와 미얀마 국방부 대표단 간의 회담은 결국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군부가 MNDA 측에 현재 점령 중인 샌리 타운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MNDA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협상이 깨진 건데요. 네, 샌리 타운십은 중국 국경과 가깝고 또 주요 교역로가 통과하는 전력적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의 통제권을 둘러싼 군부와 MNDA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 갈등의 배경에는 단순히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국경 넘어 온라인 사기나 마약 밀매 같은 범죄 조직 소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군사적 충돌과 외교적 협상, 그리고 국경 지역의 범죄 문제까지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디소파로에 올라온 지난 한 주간의 소식들을 통해 미얀마의 다층적인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정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내년 선거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오가고 있고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중국과 같은 외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한편으로는 미얀마 군정이 추진하는 선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UWSA와 같은 강력한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압박해서 반군부 전선을 약화시키려는 듯한 이런 좀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과연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앞으로 몇 달간 미얀마 내 여러 분쟁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미얀마의 진정한 평화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